2년 사귄 남자친구 집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 저희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밥상을 보더니 갑자기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저희 엄마는 그 밥상에서 뭘 보신 걸까요? 저는 신민준과 인연을 만났고 그날은 처음으로 민준이네 집에 예비 시어머니 유옥분 여사님을 정식으로 뵈러 가는 날이었어요. 출발하기 전 저희 엄마 허민정 여사님은 일부러 일찍 일어나 수입 영양제 2상자랑 방금 사온 딸기 한 바구니를 챙겨주셨죠. 첫 방문인데 빈손으로 가면 예의가 아니라면서요. 저는 이 커다란 쇼핑백 2개를 들고 가느라 팔에 빨갛게 자국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옆에서 짐 하나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휴대폰만 쳐다보면서 우리 엄마가 오늘 갈비찜 했는데 네가 분명 좋아할 거래 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날 날씨는 참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죠. 민준이네 집 앞에 도착하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빌라였어요. 저희는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죠. 저는 숨이 턱까지 차서 잠시 숨을 고르려는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유옥분 여사님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고개를 내미셨죠. 새빨간 블라우스를 입고 옷깃에는 가짜 진주 브로치까지 달고 계셨어요. 어머, 지혜 왔구나. 어서 들어와, 어서. 밖이 많이 덥지? 저는 민준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갈아 신었어요. 현관에는 슬리퍼 3켤레가 있었는데 낡은 2켤레와 새것 1켤레가 있었죠. 분홍색 슬리퍼는 저를 위해 준비한 것 같았어요. 거실은 그리 넓지 않았고 벽에는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팔걸이에는 회색 스웨터가 걸쳐져 있었고 벽에 걸린 달력은 3달 전에 멈춰 있었죠. 하지만 식탁 위는 정말 빈틈없이 꽉 차 있었어요. 슬쩍 훑어보니 요리가 5-6가지는 되는 것 같았어요. 생선조림, 갈비찜, 나물무침, 그리고 장조림으로 보이는 음식까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냄새도 정말 좋았어요. 어서 앉아, 어서. 유옥분 여사님이 제 손을 잡고 식탁으로 이끄셨어요. 그분의 손은 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껴 있었죠. 내가 아침 십시부터 준비했어. 갈비찜은 3시간이나 푹 고왔다. 입에 맞는지 한번 먹어보렴. 민준이는 옆자리에 앉자마자 젓가락을 들어 갈비 한 점을 집었어요. 엄마, 내가 먼저 먹어볼게. 와, 진짜 맛있겠다. 제가 막 자리에 앉으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아챘어요. 엄마였어요. 엄마는 아까부터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으며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제 팔을 잡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힘이 어찌나 센지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엄마는 저를 본체만체 하며 유옥분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하게 들렸죠. 옥분 씨, 이 결혼은 안 되겠어요. 우리 지혜랑 민준이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어요. 유옥분 여사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었고 제게 반찬을 집어주려던 손은 허공에 멈춰 섰죠. 아니, 민정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2아이 결혼 얘기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왜 그래? 민준이도 깜짝 놀라 젓가락을 내려놓고 머리를 극적였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랑 지혜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나고 있는데 왜 결혼은 안 된다고 하세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요? 저 역시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보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유옥분 여사님도 참 좋아 보였는데 엄마는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 걸까요?
제가 엄마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이든 차근차근 하자.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민준이 어머님께서 아침부터 고생하셨는데. 하지만 엄마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꽉 쥐었어요. 식탁 위 음식을 쓱 훑어보더니 유옥분 여사님 목에 걸린 가짜 금목걸이를 쳐다보며 제게 말했죠.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일단 엄마 따라 나와.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고는 저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유옥분 여사님은 다급하게 저희를 막아섰어요. 민정 언니, 가지마. 무슨 일이든 앉아서 얘기로 풀자.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면 음식이 입에 안 맞아? 다른 거라도 새로 만들어 줄게. 민준이도 일어나 현관문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이유라도 말씀해 주셔야죠. 저랑 지혜가 인연을 만났는데 이제 와서 결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말투는 아주 단호했죠. 민준군, 내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냐. 정말로 이 결혼은 안 돼. 이유는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 오늘은 우리 그냥 가게 해줘. 엄마는 민준이를 비켜서 저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아직 손에 들고 있던 딸기 바구니 때문에 급하게 나가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민준이가 저를 부축하려 다가왔지만 엄마가 매섭게 쏘아보자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죠. 유옥분 여사님은 현관에 선 채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중얼거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일이 왜 이렇게 됐지? 저는 엄마에게 이끌려 계단을 내려왔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라서야 겨우 엄마 손을 뿌리칠 수 있었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결혼이 안 된다니요. 민준이 어머님도 좋아 보이시고 음식도 많이 준비하셨는데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그 안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죠. 오랜 세월 회계사로 일해온 엄마의 습관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꼼꼼히 기록하는 버릇이요. 엄마는 그중 한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민준이네 집에 무슨 숨기는 일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저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 너는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못 느꼈어? 엄마, 무슨 말이든 집에 가서 해요. 저는 엄마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 봐요. 민준이가 뒤따라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창피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이가 헐레벌떡 뛰어온 거였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젖은 앞머리가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손에는 제가 아까 그 집에 두고 온 목도리를 들고 있었죠. 작년 겨울에 엄마가 직접 떠주신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목도리였어요. 귀퉁이에는 작은 매화 자수도 놓여 있었죠. 민준이는 숨을 헐떡이며 우리와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섰어요. 눈에는 다급함과 억울함이 가득했고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죠. 어머님, 잠시만요. 도대체 왜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요? 저랑 지혜 2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정말 잘 지냈어요. 감정도 좋고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네. 엄마는 몸을 돌려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민준이가 건네는 목도리는 받지 않은 채 아까와 똑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민준 군 탓이 아냐. 자네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일세. 두 사람은 그냥 안 맞는 거야. 내 말 듣게. 이 결혼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 그게 자네한테도 우리 지혜한테도 좋은 일이야. 나중에 서로 힘들어지는 것보다 낫지. 안 맞다니요?
민준이는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었어요. 어머님, 안 맞으면 이유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님 말씀 한마디로 저희 인연의 세월을 없던 일로 만드세요. 오늘 이 식사, 저희 엄마가 아침 십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갈비찜은 3시간이나 끓이셨고, 반찬 하나하나 전부 지혜가 좋아하는 걸로 물어봐서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안 맞다니요. 저는 그 둘 사이에 서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한쪽은 저를 이만큼 키워주시고, 단 한 번도 저를 잘못된 길로 이끈 적 없는 엄마. 다른 한쪽은 제가 고수를 못 먹는 걸 기억해주고, 생리할 때마다 흑당 생강차를 끓여주던 2년 사귄 남자친구.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민준이 손에서 목도리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아마 급하게 뛰어오느라 바람을 많이 맞은 모양이었어요. 민준아, 일단 진정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지금은 말씀 안 하시는 것뿐이야. 내가 집에 가서 잘 얘기해보고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줄게. 하지만 민준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 걸음 다가와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혹시 저희 집 형편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저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알아요. 한 달에 몇백만 원 벌어서 좋은 집 사줄 능력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저 지금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합격하면 월급도 오를 거고요. 그때가 되면 지혜, 절대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제야 엄마는 민준이의 발을 쳐다봤어요. 그는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신발 옆부분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앞코에는 지워지지 않은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죠. 전에 민준이가 이 신발이 명품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엄마가 저렇게 쳐다보니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엄마는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가방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어요. 표지가 해져서 보풀이 일어난 가계부였죠. 엄마는 어느 한 페이지를 펼쳐 손가락으로 꾹 눌렀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자네 집 형편 때문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란다. 어떤 일들은 지금 말해줘도 자네가 믿지 않을 거고 설령 믿는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며칠만 지나면 자네도 알게 될 걸세. 지금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일단 돌아가게. 어머니 걱정하시겠다. 오늘 일은 내가 미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탓이니 어머님께서 헛고생하신 건 미안하게 됐네.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커지자 옆에서 과일을 팔던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손에는 저울대를 들고 있었죠. 아마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다투니 한마디 하려던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말을 잇다가 갑자기 멈칫했어요. 입을 벌린 채 무언가 생각난 듯 하더니 이내 입을 다물고 머리를 극적였죠. 그리고는 남은 말을 삼키고 다른 말을 꺼냈어요. 아무튼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지혜를 속인 적도 없고요. 저희 결혼 막으시면 안 돼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집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죠. 할 말은 다 했다. 돌아가거라. 지혜야, 가자.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옷자락을 꽉 쥔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린 모습이 꼭 상처받은 아이 같았어요. 과일 가게 할아버지가 민준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총각, 어른한테 너무 대들지 마. 저 어머님 보아하니 똑 부러지는 분 같은데 아무 이유 없이 자네들 사이를 갈라놓을 분은 아니야.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혹시 처자한테 말 못한 집안 사정이라도 있는 거 아닌지.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엄마에게 몇 번이나 물었어요. 예비시댁에서 대체 뭘 보셨기에 그러시냐고요. 엄마는 낡은 가계부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너는 믿지도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사소한 걸로 트집 잡는다고 생각하겠지. 며칠만 지나면 네 스스로 깨닫게 될 거다. 이것만 기억해. 엄마는 30년 동안 회계사로 일하면서 사소한 단서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는 도 같았어. 사람 잘못 본 적 한 번도 없다. 오늘 그 집 밥상 겉보기엔 푸짐했지만 그 속에는 꼼수가 가득했어. 만약 오늘 그 결혼을 허락했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며 올 날이 왔을 거다.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저는 길을 걷는 내내 엄마의 말을 곱씹었죠. 사소한 단서라니 식탁 위 음식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저는 아까 예비 시댁에서의 장면을 떠올려 봤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손톱 밑에 검은 때가 껴 있었죠. 상에 오른 생선조림은 모양은 그럴싸했지만 슬쩍 봤을 때 생선 눈이 흐리멍덩했어요. 그리고 그 장조림 너무 얇게 썰려 있었고 가장자리는 거무스름한 게 신선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디테일들이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딸기를 유리 그릇에 옮겨 담고 흙이 묻은 두 알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는 부엌으로가 제게 국화차를 타주셨죠. 제가 대학 때 쓰던 컵이었는데 위에 그려진 만화 캐릭터는 페인트가 벗겨져 희미해져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 속 민준이와 찍은 사진들을 넘겨봤어요. 작년에 공원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민준이는 제 연을 들어주고 있었고 올해 생일에 찍은 사진 속에서는 작은 케이크 위에 촛불 2개를 꽂아줬었죠. 인연이라는 시간, 말처럼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었던 엄마의 판단이 떠올랐어요. 제가 대입 원서를 쓸 때 그럴듯해 보이는 비인기 학과를 선택하려 하자 엄마는 취업이 잘 되는 회계학과를 가라고 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비인기 학과는 정말로 취업률이 10%도 안 됐어요. 작년에 제가 퇴사를 고민할 때도 엄마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곧 연봉이 오를 것 같다고 하셨죠. 그리고 정말 석 달도 안 돼서 사장님이 전 직원 연봉 인상을 발표했어요. 그걸 생각하니 아쉬움은 줄어들고 걱정이 커졌어요. 엄마는 대체 무슨 큰 문제를 보신 걸까? 예비시댁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저는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는 뜨거웠지만 마음속 불안까지 데우지는 못했죠. 왠지 모르게 며칠 안에 엄마가 왜 반대했는지 알게 해줄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집에서 어제 예비 시댁에 두고 왔던 목도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떠주신 캐시미어 목도리였는데 귀퉁이에 매와 자수실이 살짝 풀려 있었죠. 작은 가위로 조심스럽게 실을 다듬고 있는데 현관에서 쾅쾅쾅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다급하고 거친 소리였죠. 엄마가 돌아오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가위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예비 시어머니가 문 밖에 서 계셨죠. 어제 입었던 그 새빨간 블라우스를 그대로 입고 계셨는데 옷깃에 가짜 진주 브로치는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몇 가닥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분 손에는 쇼핑백 2개가 들려 있었는데 하나는 시들시들한 사과였고 다른 하나는 포장이 구겨진 과자였어요. 제가 문을 열자 억지 미소를 지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얘야, 아줌마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딱 두 마디만 할게. 시간 안 뺏을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몸을 비켜 그분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분이 신발을 갈아 신을 때 보니 발에는 낡은 검은색 고무신을 신고 계셨어요. 신발 바닥은 다 닳아 반질반질했고 뒤축에는 흙이 묻어 있었죠. 어제는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계셨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낡은 신발을 신고 오셨을까요? 그분은 과일과 과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지가 놓이자 바스락 소리가 났죠. 슬쩍 보니 사과 껍질에는 여기저기 멍든 자국이 있었고 과자 포장지의 유통기한은 석 달이나 지나 있었어요. 그분은 소파에 앉지 않고 식탁 쪽으로 걸어가 저희 집 인테리어를 훑어봤어요. 가칠한 아이보리색 벽지, 엄마가 작년에 새로 산 패브릭 소파. 그분의 시선은 소파 팔걸이에서 잠시 머물더니 이내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불안한 듯 바지 솔기를 만지작거렸죠. 얘야, 어제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를 낮게 깔고 일부러 눈을 비비자 눈가가 금세 빨개졌죠. 네, 엄마도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겠지. 아줌마도 알아. 엄마들은 다 딸이 고생할까봐 걱정하는 거. 그런데 어제 네 엄마가 갑자기 결혼 안 된다고 했을 때 네가 모를 거야. 내가 집에 가서 10분은 넘게 울었다. 네 아저씨. 그러니까 민준이 아빠는 내가 뭘 제대로 대접 못해서 너희 기분 상하게 한 거 아니냐고 나를 얼마나 타박했는지 몰라. 저는 그분께 따뜻한 물 한 잔을 드렸어요. 제가 평소에 쓰던 작은 데이지 꽃이 그려진 컵이었죠. 컵 입구에 작은 이가 빠져 있었어요. 그분은 컵을 받아들고 두 손으로 감쌌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컵 바닥의 무늬를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죠. 얘야, 너 민준이랑 2년이나 만났잖아. 걔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니? 걔가 월급은 적어도 너한테 한 번도 화낸 적 없고 네가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달려가서 사다 줬잖아. 우리 집 형편이 평범해서 좋은 집, 좋은 차는 없지만 아줌마가 약속할게. 너희 결혼하면 내가 무조건 제일 좋은 걸로 다 해줄게. 예단, 예물. 그런 것도 다 상의해서 맞춰줄 수 있어. 너희 집이 그런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의미로 하는 거잖아. 형식적으로 조금만 해도 되고. 파이닝. 저는 그분 맞은편에 앉아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 엄마가 음식에 꼼수가 있다고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금 예비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니 더욱더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어제 그 집에서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더니 갈비찜도 3시간이나 끓였다고 자랑하더니 오늘은 왜 갑자기 형편이 평범하다, 예다는 상의하자는 말을 꺼내는 걸까요? 얘야, 너도 아줌마네 집 형편이 별로라 네 짝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정말로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목소리도 흐느꼈어요. 사실 아줌마도 너희한테 좋은 조건 해주고 싶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민준이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고 아직 자격증 시험도 준비 중이잖아. 우리 부부 퇴직금 합쳐봐야 한 달에 400만 원 조금 넘어. 평소에 아끼고 아껴서 너희 결혼 자금 모아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어제 그 밥상도 아줌마가 일부러 시장 가서 제일 신선한 걸로 사온 거야. 생선도 살아있는 걸로 잡고 갈비도 제일 좋은 부위로 골랐어. 너희 맛있게 먹이고 싶어서. 그런데 네 엄마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 그분은 말을 할수록 감정이 격해져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손에 든 컵이 흔들려
물이 쏟아질 뻔했죠. 저는 급히 휴지를 건넸어요. 엄마가 사둔 그다지 부드럽지 않은 갑 티슈였죠. 예비 시어머니는 휴지를 받아 눈물을 닦더니 여러 장을 뽑아 한 뭉치로 뭉쳐 손에 쥐었어요. 아줌마가 너를 압박하려는 게 아냐.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분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고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죠. 그냥 네 엄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오해 하나 때문에 우리 민준이를 그렇게 내치지 말라고 말이야. 네 엄마가 아줌마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아줌마가 고칠게. 우리 집 형편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돈 모을게. 나중에는 꼭 너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 수 있어. 아줌마 불쌍해서 우리 민준이 불쌍해서라도 네 엄마 좀 설득해주면 안 될까? 저는 급히 손을 뺐어요. 손끝이 저릿했죠. 그분의 말은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교묘한 도덕적 압박이었어요.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고 저희 엄마를 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마치 저희 엄마가 속물인 것처럼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아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무슨 결정을 내리실 때 항상 그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한테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 제가 설득한다고 들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은 양가의 문제잖아요. 저 혼자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양쪽 어른들이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자고?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금세 다시 낮아졌어요. 어제 내 엄마랑 제대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너를 끌고 가버렸잖아. 나한테 말할 기회도 안 줬다고. 얘야, 그냥 내 엄마한테 한마디만 전해줘. 아줌마가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친딸보다 더 잘해주겠다고 말이야. 응?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고 다시 제 손을 잡으려고 했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그때 마침 거실 테이블 위에 엄마가 두고 간 낡은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엄마가 급하게 나가느라 서랍에 넣어두지 않으셨던 거죠. 가계부 표지에는 어제 엄마가 딸기와 영양제를 산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제가 안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가계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희 엄마는 30년 동안 회계사로 일하셔서 무엇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진심이시라면 저희 엄마 돌아오셨을 때 직접 얼굴 보고 말씀하세요. 저를 통해 전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이 가계부에 닿자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했어요. 손에 쥔 휴지 뭉치를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죠. 몇 초가 흐른 뒤에야 그분은 겨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럼 내 엄마 오면 내가 다시 와서 얘기할게. 얘야, 그럼 아줌마는 오늘 이만 가볼게. 이 과일이랑 과자는 그냥 두고 갈 테니 너 먹어. 맛없다고 버리진 말고. 그분은 일어설 때 다리가 살짝 휘청거렸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는 하마터면 반대로 신을 뻔했어요. 저는 그분을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그분은 빈손으로 아까 가져온 과일과 과자는 그대로 두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분의 뒷모습은 어딘가 초라해 보였죠. 어제 그토록 살갑게 저희를 맞이하던 예비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문을 닫고 거실 테이블로 다가가 그 사과 봉지를 들어봤어요. 껍질을 만져보니 단단하고 푸석했죠. 전혀 신선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어제 식탁에 올랐던 생선조림의 흐리멍덩한 눈, 가장자리가 거무튀튀했던 장조림, 그리고 오늘 예비 시어머니가 신고 온 낡은 고무신과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분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엄마가 말한 꼼수는 이런 사소한 것들 속에 숨어 있는 걸까? 저는 사과와 과자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막 돌아서는데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죠. 엄마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달려가 방금 예비 시어머니가 다녀간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말씀드렸어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그럴 줄 알았다. 동정심 유발해서 도덕적으로 압박하는 거. 그렇게 하면 네가 마음 약해질 줄 알았겠지. 두고 봐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 사람 앞으로 더 상식 없는 짓도 서슴지 않을 거다. 수요일 오전 저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숫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죠. 프린터는 윙윙거리며 서류를 뱉어냈고 동료는 옆에서 이번 달 실적이 안 좋아서 월급이 깎이게 생겼다고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안내 데스크 직원이 사무실 입구에서 외쳤어요. 저기, 혹시 허지혜 씨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 말을 끊었어요. 내가 알아서 찾을 거니까 비켜요. 고개를 들어보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준이의 여동생. 그러니까 몇 번 본 적 없는 예비 신우이였죠. 그녀는 번쩍이는 노란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옷깃은 비뚤어져 있었고 허리까지 오는 갈색 파마머리는 빗지 않아 부스스했어요. 머리카락 끝에는 잔털이 엉겨붙어 있었죠. 손톱에 바른 반짝이 매니큐어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손에는 만화 캐릭터 스티커가 잔뜩 붙은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제자리로 돌진해 왔죠. 주변 동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이쪽을 쳐다봤어요. 서류를 복사하던 김 대리님마저 버튼 누르는 것을 잊었는지 프린터가 털컥 소리를 내며 멈췄죠. 신우이는 제 자리 앞에 서서 닭 소리가 나게 휴대폰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에는 그녀와 민준이가 나눈 카톡 대화가 떠 있었죠. 오빠, 슬퍼하지 마. 내가 가서 그 여자랑 단판 짓고 올게. 당신이 뭔데 우리 오빠를 슬프게 해. 신우이는 양손을 허리에 얹고 사무실 전체에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침이 제 얼굴에 튈 것만 같았죠. 우리 오빠가 2년 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헤어져? 당신 완전 마마거리네. 주관도 없이 우리 오빠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저는 손에 쥔 마우스를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옆자리 동료가 말리려는 걸 눈짓으로 제지했어요. 저는 작업하던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을 닫은 뒤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죠. 첫째, 나랑 민준 씨 문제는 우리 둘과 양가 부모님 문제지. 아직 철도 안 든 20살짜리 동생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둘째, 우리 엄마가 반대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내가 주관이 없는 게 아니야. 셋째, 남의 회사까지 쫓아와서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는 너 정말 교양 없다. 뭐? 교양이 없어? 신우이는 눈을 더 크게 뜨고는 제 팔을 밀치려고 손을 뻗었어요. 저는 옆으로 살짝 피했고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했죠. 어제 우리 엄마가 너희 집까지 가서 사정했는데 콧대만 세우고 거절했다며. 우리 오빠가 밤새 방에서 울었는데 너 알아?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야. 저는 물컵을 책상에 쿵 내려놓았어요. 물이 살짝 넘쳐 그녀의 휴대폰 위로 튀었죠. 그녀는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 닦으며 소리쳤어요. 지금 나한테 물건까지 집어던지는 거야? 똑똑히 들어. 오늘 우리 오빠한테 사과하고 네 엄마 설득해서 결혼 승낙 받아내지 않으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내 동료들 다 보라고.
네가 우리 오빠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 말이 나오자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맞은편에 앉은 대리님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죠. 아가씨,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혜 씨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문제에 어른이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남의 회사까지 와서 소란 피우고 욕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지. 옆자리 디자이너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그 집에 가서 사정했다고 하던데. 원래 결혼은 서로 좋아서 하는 거지. 누가 누구한테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우이는 동료들이 제 편을 들자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녀는 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죠. 당신들 다 저 여자랑 한패니까 저 여자 편드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당신들이 뭘 알아. 우리 엄마가 음식 한 상 가득 차렸는데 저 여자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요. 우리 집 체면을 아주 땅에 떨어뜨렸어요. 체면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차리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제 내 엄마가 우리 집에 가져온 사과는 시들었고 과자는 유통기한이 석 달이나 지났어. 와서는 불쌍한 척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나를 압박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나를 마마거리라고 욕하고 우리 오빠 인생 망친다고 소리쳐? 민준 씨는 네가 여기 온 거 알고는 있니? 아니면 이것도 너랑 내 엄마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렇게 소란 피우면 내가 넘어갈 줄 알고? 신우이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어요.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울면서 너한테는 말 안 했나 보네? 어제 우리 엄마한테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지만 노력하겠다고는 했지만 정작 우리 엄마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지? 네, 엄마가 어제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도 말 안 했고 정말 내 오빠를 위한다면 여기서 소란 피울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너희 집에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지부터 똑똑히 알아봐. 그러고 나서 나랑 얘기해. 주변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어쩐지 저러니 어머님이 반대하시지. 저 집안 사람들 하는 짓이 너무 무례하잖아. 신우이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분해서 우는 눈물이었죠.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책상 위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저를 매섭게 쏘아보고는 소리쳤어요. 두고 봐. 우리 오빠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고는 문을 향해 달려나갔어요. 달려가다가 안내 데스크 옆에 있던 화분을 엎어버렸죠. 화분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지고 흙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급히 화분을 치웠고 동료들은 제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 아가씨 진짜 너무하네. 팀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아 아까 쏟아진 물을 닦았어요. 마우스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무서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어요. 이 집안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고작 철없는 딸을 회사에 보내 행패를 부리게 하는 것이라니. 점심시간에 저는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신우이가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해서요. 엄마는 곧바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아주 차분한 목소리였죠. 그럴 줄 알았다. 방법이 없으니까 어린애를 보내서 깽판치게 하는 거지. 너 화내지도 말고 굽히지도 마. 저쪽에서 저렇게 나올수록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증거니까. 저는 도시락을 먹다가 어제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집 소파와 가계부를 힐끔거리던 눈빛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방금 시누이가 우리 엄마가 음식 한 상 가득 차렸다고 소리치던 모습도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전에 음식에 꼼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설마 단순히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썼다는 것때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목요일 저녁, 저는 막 회사 건물을 나서고 있었어요. 그때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죠. 그는 전봇대에 기댄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죠. 그는 여전히 색이 바랜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옆이 더 벌어진 짝퉁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지만 평소처럼 제게 다가오지는 않았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손에는 엄마가 아침에 챙겨주신 따뜻한 대추차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여긴 어쩐 일이야? 제가 보온병을 건넸지만 그는 받지 않고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깊은 피로와 억울함이 서려 있었죠. 정말 어머님 설득할 생각 없는 거야. 그는 발밑에 돌멩이를 툭툭 차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내 동생이 내 회사 찾아간 거 걔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혼냈고 걔도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 2년이나 만났는데 이렇게 그냥 끝낼 거야? 저는 옆에 있는 난간에 기댔어요. 보온병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지만 마음은 무언가에 꽉 쥔 듯 아팠죠. 그래요. 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작년에 제가 38.5도까지 열이 올랐을 때 그는 휴가를 내고 병원에 같이 가줬어요. 3시간 동안 줄을 서면서 계속 제 가방을 들어주고 물을 챙겨줬죠. 올봄에는 제가 성남의 군밤이 먹고 싶다고 하자 퇴근하고 도시 반바퀴를 돌아 사다 줬어요. 밤이 식었다며 품에 안아 데워서 제게 건네줬죠. 심지어 평소에 다툴 때도 그는 하루 이상 냉전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먼저 고개를 숙이고 저를 달래줬죠. 끝내고 싶은 게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 엄마가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지 않으시는데 내가 설득한다고 들으실 분이 아니잖아. 그럼 몇 번 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제 팔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고 힘이 꽤 셌죠. 우리 집 형편 안 좋은 거 알아. 나 한 달에 몇백만 원 벌어서 좋은 집 못 사줘. 하지만 나 계속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있잖아. 합격하면 월급도 오를 거고 그럼 너 꼭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어머님이 나한테 시간 좀 주시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팔에는 희미하게 붉은 자국이 남았죠. 시간 문제가 아니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우리 엄마 30년 동안 회계사로 일하셨어. 사람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야. 엄마가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지금은 말씀 안 하시는 것뿐이고. 이유, 너는 네 엄마 이유밖에 몰라?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그럼 우리 인연의 감정은 뭔데? 네 엄마 말 한마디에 그냥 끝나는 거야? 지혜야, 솔직하게 말해. 너 나랑 결혼할 생각 있긴 한 거야? 생각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내 엄마랑 제대로 얘기해. 그게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나 그만 애태워. 그의 말은 가시가 되어 제 마음에 밝혔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순간 그가 낯설게 느껴졌죠. 예전에는 저를 이렇게 몰아붙인 적이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함께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저 저에게 엄마와 맞서 싸우라고만 하고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눈을 피했어요.
나 좀 그만 몰아붙이면 안 될까? 그는 저를 몇 초간 빤히 쳐다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좋아, 시간 줄게. 하지만 기다렸는데도 네 대답이 없으면 우리 인연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는 말을 마치고 뒤돌아섰어요. 그의 뒷모습은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보온병은 이미 식어버렸죠. 바람이 불자 조금 춥게 느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에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넘겨봤어요.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연을 들어주고 있었죠.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엄마는 소파에 앉아 그 낡은 가계부를 들고 있었죠.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약과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가 오후에 일부러 유명한 한과 집에 가서 사오신 거였죠.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약과 하나를 집어 물었어요. 달콤했지만 평소에 먹던 그 맛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제 옆에 앉아 무슨 일이냐고 묻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민준이가 찾아왔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눈물방울이 물컵에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엄마, 우리 인연이나 만났어. 예전에는 나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정말 헤어지기 싫어. 근데 걔가 엄마 설득하라고 안 그러면 헤어지자고 했어. 엄마는 휴지를 뽑아 제게 건네고 제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어요. 네가 아쉬워하는 거 엄마도 알아. 인연이라는 세월 말처럼 쉽게 잊을 수 없지.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감정만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어. 결혼은 평생이 걸린 일이야. 사람 잘못 만나면 나중에 평생을 울면서 살게 될 수도 있어. 엄마가 그 아이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그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네가 불행해지는 걸 막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저는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냥 형편이 좀 평범하고 동생이 철이 없는 것뿐이잖아요. 그 외에는 별다른 거 없는데. 엄마는 한숨을 쉬고 손에 든 가계부를 펼쳐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이것 봐. 이건 엄마가 어제 시장 가서 알아본 시세야. 신선한 돼지갈비는 한 근에 25,000원. 화로는 한 마리에 2만 원. 신선한 소고기 장조림감은 한 근에 3만 원이야. 어제 민준이네 집 밥상 요리가 대여섯 가지는 됐지. 만약 그게 전부 신선한 재료였다면 최소 20만 원은 넘게 들었을 거야.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 그 어머니는 신발 밑창이 다 다른 낡은 신을 신고 있었고 민준이는 옆이 터진 짝퉁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 정말 20만 원 넘게 주고 장을 볼 여유가 있는 집안이 자기들 신발 한 켤레 살 돈이 아까웠을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말한 그 디테일들을 저는 한 번도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장을 봤다면 왜 그렇게 낡은 신발을 신고 계셨을까요? 민준이는 정말 능력이 있다면 왜 짝퉁 운동화를 신고 다녔을까요? 엄마는 가계부를 덮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엄마도 네가 지금 마음이 복잡한 거 알아. 억지로 강요하지 않을게. 내일 엄마랑 같이 어디 좀 가자. 가서 그 집안의 진짜 모습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시켜 줄게. 그걸 보고 나서 네가 결정해도 늦지 않아. 알겠지? 저는 엄마의 눈을 바라봤어요. 엄마의 눈에는 저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 아쉬움은 줄어들고 기대감이 생겨났죠. 엄마는 대체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그들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일부러 제 회사에 반차를 내주셨어요. 저와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거실 커튼은 반쯤 쳐져 있었고, 햇살이 틈새로 들어와 바닥에 가느다란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죠. 엄마는 낡은 가계부를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제 앞에 내밀었어요. 일단 이것부터 보렴. 이건 내가 그날 그 집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야. 그때는 너한테 차마 보여줄 수가 없었어.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식탁을 찍은 것이었어요. 어제는 푸짐해 보이기만 했던 식탁이었는데 사진 속에서는 벽 쪽 구석에 놓인 빈 접시 2개가 선명하게 보였죠. 하나는 랍스터 그림이, 다른 하나는 전복 그림이 그려진 접시였는데 안에는 쭈글쭈글한 상추잎 한 장만 깔려 있을 뿐 국물 한 방울도 없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갈비찜을 가까이서 찍은 것이었어요. 갈비는 큼직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고기 가장자리가 거무스름했고 채 녹지 않은 성에가 붙어 있었죠. 세 번째 사진은 생선 조림이었어요. 생선 눈은 회색빛으로 흐리멍덩했고 껍질은 벗겨져 접시에 눌어붙어 있었어요. 엄마, 그때 이런 사진은 어떻게 몰래 찍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쳐다봤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엄마는 테이블 위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가계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나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생각해봐. 그 어머니는 아침 10시부터 갈비찜을 3시간이나 끓였다고 했지. 하지만 신선한 갈비로 찜을 하면 고기는 부드럽고 국물은 맑아. 그런데 사진 속 갈비를 봐. 고기는 퍽퍽해 보이고 국물 위에는 탁한 기름이 둥둥 떠 있잖아. 저건 냉동 갈비. 그것도 아주 오래된 냉동 갈비여야만 저런 모습이 나와. 아무리 오래 끓여도 고기는 부드러워지지 않고 국물은 맑아지지 않지. 저는 어제 그 집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갈비를 먹어보라고 권했을 때 엄마 때문에 급하게 나오느라 맛보지 못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이제 와서 사진을 보고 엄마의 말을 들으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럼 생선은요? 살아있는 걸 잡았다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생선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 아가미는 선홍색이고 엄마는 휴대폰을 가져가 생선 조림 사진을 확대했어요. 이 생선 눈을 봐. 회색빛으로 죽어 있잖아. 아가미는 뱃속에 숨겨서 보이지도 않게 해놨고 이건 열의 9은 냉동 생선을 해동해서 졸인 거야. 내가 그때 네가 민준이랑 얘기하는 틈을 타서 몰래 아가미를 들춰봤는데 암자색이었어. 신선하지 않다는 증거지.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죠. 엄마는 다시 빈 접시 사진으로 화면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 빈 접시 2개. 나는 그때부터 이상했어. 랍스터랑 전복 접시는 놨는데 왜 음식은 없을까? 나중에 그 어머니가 부엌에 가면서 민준이한테 작게 속삭이는 걸 들었어. 저 빈 접시 보이지 않게 해 라고. 그때 알았지. 이건 일부러 빈 접시를 놔서 우리한테 자기들이 돈을 잘 쓰는 것처럼 보이려고 쇼를 한 거라는 걸. 사실은 랍스터 한 마리, 전복 1개도 사지 않았으면서 말이야. 그럼 그 장조림은요? 저는 갑자기 어제 봤던 얇게 썰린 장조림이 생각났어요. 그건 직접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진을 봐. 엄마는 4번째 사진. 장조림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고기 단면에 가장자리는 거무스름했고 자세히 보니 여러 고기 조각을 붙인 듯한 미세한 경계선이 보였어요. 이건
수입산 냉동육을 압축해서 만든 거야. 신선한 고기로 만든 게 아니라고. 신선한 고기로 만든 장조림은 육질이 단단해서 잘랐을 때 이런 경계선이 없어. 가장자리도 거무스름하지 않고. 내가 그때 접시를 만져봤는데 차가웠어. 막 만든 음식의 온도가 아니었지. 이건 분명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냥 데우기만 해서 내온 거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했죠. 어제 그렇게 푸짐해 보였던 밥상이 사실은 값싼 냉동식품과 빈 접시로 꾸며낸 쇼였다니.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저를 속여 자신들의 형편이 괜찮다고 믿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엄마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눈빛이 진지해졌죠. 네가 어제 차고 갔던 그 은팔찌, 할머니가 나한테 물려주신 거 기억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만졌어요. 어제 그 집에서 나올 때 팔찌를 빼서 가방에 넣어뒀었죠. 그 어머니가 네 손을 잡고 얘기할 때 자꾸 그 팔찌를 만지작거리더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옆에서 똑똑히 봤어. 팔찌를 만지면서 눈은 아주 노골적으로 빛났지.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이거 비싼 거지? 하고 묻기까지 했고.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내 팔찌를 탐내는 눈빛이었어. 나는 그때 확신했지. 이 집안은 정직하지 않을 뿐더러 겉으로는 대범한 척 너를 속이고 뒤로는 네게서 뭔가를 뜯어내려고 할 수도 있겠다고. 그제야 저는 어제 예비 시어머니가 제 팔찌를 만지며 가격을 물어봤던 것이 기억났어요. 그때는 그냥 어른이 젊은 사람의 액세서리를 보고 신기해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눈빛이 확실히 이상했어요. 호기심이 아니라 탐욕이었죠. 엄마, 그럼 그때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조금 억울했어요. 엄마가 그때 바로 말해줬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말했으면 네가 믿었을까? 오히려 엄마가 트집 잡는다고, 일부러 그 집 흠을 잡으려 한다고 생각했겠지. 너는 2년 동안 그 아이를 만나면서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한들 너는 그들을 변호할 핑계를 찾았을 거야. 차라리 네가 스스로 냉정해질 시간을 주고 이런 디테일들을 다시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네가 직접 그때 상황을 떠올려 봐야 엄마가 왜 반대했는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고개를 숙여 거실 테이블 위에 낡은 가계부를 봤어요. 거기에는 엄마가 어제 시장에서 알아본 식자재 가격이 적혀 있었죠. 신선한 돼지갈비 한 근에 25,000원, 화로 한 마리에 2만 원, 신선한 소고기 3만 원. 그리고 엄마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놓았어요. 만약 모든 음식을 신선한 재료로 준비했다면 최소 20만 원 이상. 그러나 아들은 짝퉁 신발, 모치는 낡은 신발을 신고 있음. 이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해두고 계셨던 거예요. 즉흥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관찰과 계산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죠. 저는 어제 민준이가 엄마를 설득하라고 저를 몰아붙였던 일, 신우이가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일, 예비 시어머니가 찾아와 불쌍한 척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순간 이 가족이 처음부터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한 척, 대범한 척 연기에서 저를 속여 결혼하고 어쩌면 다른 목적까지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죠. 엄마, 이제 엄마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그때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저 정말 속을 뻔했어요. And for
엄마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거두었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다. 앞으로 무슨 일을 겪든 항상 디테일을 잘 살펴야 해. 겉모습에 속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엔 순박해 보여도 속에는 온갖 꿍꿍이를 감추고 있단다. 특히 결혼처럼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는 눈을 더 크게 떠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 의심과 아쉬움이 모두 사라졌죠. 엄마가 반대한 것은 민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뒤에 있는 정직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심지어 남의 것을 탐내기까지 하는 그 가족이었던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죠. 만약 그런 집안에 시집 갔다면 앞으로의 삶은 순탄치 않았을 거예요. 일요일 오전 저는 엄마를 도와 베란다 화초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막 녹보수 화분을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겼는데 현관에서 쾅쾅쾅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난번 예비 시어머니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거칠고 짜증이 섞인 소리였죠. 엄마는 손에 든 분무기를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이네. 이번엔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왔나 본데. 제가 문을 열자 역시나 예비 시어머니가 맨 앞에 서 있었어요. 새 것으로 보이는 보라색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발에는 여전히 밑창이 다 다른 검은색 고무신을 신고 있었죠. 손에는 껍질이 쭈글쭈글한 귤 한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물건이었어요. 그녀 뒤에는 세 사람이 더 있었어요. 꽃무늬 셔츠를 입은 40대 중반의 아주머니, 작은 파마머리에 손에는 천 가방을 쥐고 있었죠. 안경을 쓴 남자도 있었는데 겉보기엔 점잖아 보였지만 자꾸 저희 집 거실을 힐끔거렸어요. 그리고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는 수수한 옷차림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얘는 내 사촌 언니고 이쪽은 우리 이웃집 아저씨. 이분은 우리 고향 숙모님이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라고 하기도 전에 사람들을 이끌고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오늘 이분들 모시고 온 건 네 엄마랑 제대로 얘기 좀 하려고. 우리 사소한 오해 때문에 애들 앞길 막지는 말자고. 엄마는 베란다에서 나와 손에 든 행주를 든 채로 소파에 앉았어요. 일어나서 손님을 맞이할 생각도 없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죠. 앉으세요. 할 말 있으면 바로 하시고요. 빙빙 돌리지 말고. 꽃무늬 셔츠를 입은 사촌 언니라는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파에 앉아 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거만한 말투로 말했죠. 민정 씨, 내 말이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다 어른이잖아. 요즘 젊은 애들 연애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지? 애들이 2년이나 만났고 이제 결혼 얘기까지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반대하는 건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야? 애들 일에 어른이 너무 끼어들면 나중에 자식한테 원망만 듣는다고. For now. 안경 쓴 이웃집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을 고쳤었어요. 맞아요, 민정 누님. 제가 이 집이랑 이웃으로 지낸 지 꽤 됐는데 형편은 평범해도 사람들 다 착해요. 저 어머님도 평소에 얼마나 상냥하신데 절대 며느리 괴롭힐 뿐 아니에요. 혹시 예단이나 집 문제 때문에 그러시면 앉아서 다 같이 상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무작정 결혼을 반대할 필요는 없죠. 고향 숙모라는 분도 입을 열었어요. 느릿느릿한 말투로 보온병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민정아, 우리 시골 사람들은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해. 두 애들이 2년이나 만난 게 바로 인연이야. 우리 아들 결혼할 때도 내가 반대했었는데 지금 봐. 얼마나 잘 사는데. 내 말 듣고 너무 따지지 마. 대충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세 사람은 돌아가면서 예비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저희 엄마를 마치 불통이고 고집 센 사람처럼 몰아갔죠. 예비 시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계속 한숨을 쉬고 몰래 눈물을 훔치는 척했어요. 마치 저희 엄마가 자기를 괴롭히기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엄마 옆에 서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엄마가 저 사람들의 말에 밀릴까봐 걱정됐죠. 제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엄마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어요. 그리고는 거실 테이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그 낡은 가계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 그들 앞으로 밀었죠. 제가 독단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시고 저랑 얘기하시죠. 엄마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넘겨 먼저 꽃무늬 셔츠를 입은 사촌 언니에게 건넸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저번에 그쪽 집에서 저희를 초대했을 때 식탁 사진이에요. 저기 구석에 있는 빈 접시 2개 보이죠? 랍스터랑 전복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안에는 상추잎 한 장 달랑 들어있고 음식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저희를 속이려고 쇼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를 만만하게 본 건가요? 사촌 언니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미간을 찌푸린 채 한참을 보더니 옆에 있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건넸어요. 엄마는 다시 갈비찜과 생선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죠. 이것도 보세요. 갈비찜은 신선한 고기로 3시간이나 끓였다고 했는데 고기 가장자리는 거무스름하고 성에도 껴있죠. 이건 오래된 냉동고기예요. 생선 눈은 흐리멍덩하고 아가미는 암자색이고요. 이건 살아있는 생선이 아니라고요. 전부 다 저희를 속이기 위한 가짜였어요. 안경 쓴 이웃집 아저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다 보고는 테이블 위에 낡은 가계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식자재 가격이 적힌 페이지를 펼쳤죠. 엄마는 신선한 돼지갈비, 화로, 소고기 가격을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해 두었고 그 옆에는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 집의 한상 차림이 신선한 재료였다면 최소 20만 원. 그러나 아들은 짝퉁 신발, 못 치는 낡은 신발 착용, 경제적 능력 없음. 저는 자식들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 집안이 우리를 속이려는 태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만약 당신네 집안이 솔직하게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다면 우리도 같이 해결 방법을 고민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땠죠? 냉동식품으로 신선한 척, 빈 접시로 푸짐한 척,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내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했어요. 이건 내 딸을 바보로 아는 거 아닙니까? 60대 숙모님은 사진과 가계부를 다 보고는 보온병을 테이블에 쿵 내려놓고 예비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옥분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사돈 맺을 집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나라면 나라도 반대했겠다. 꽃무늬 셔츠 사촌 언니도 미간을 찌푸리며 아까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말했어요. 옥분아, 이건 네가 정말 잘못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사람을 속이면 안 되지. 민정 씨가 반대하는 게 이해가 되네. 안경 쓴 이웃집 아저씨는 휴대폰과 가계부를 엄마에게 돌려주며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정 누님, 저희가 상황을 잘 모르고 와서 실례했습니다. 아까 했던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건 정말 저쪽 집이 잘못했네요. 반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목까지 새빨개졌어요.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쥔 채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나는 그냥 당신네한테 우리 집이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다른 뜻은 없었어. 다른 뜻이 없다고요? 엄마는 차갑게 웃었어요. 만약 제가 이런 꼼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 딸이 시집간 뒤에도 계속 다른 거짓말로 속였겠죠. 오늘은 친척들 데려와서 압박하고 내일은 또 다른 수를 썼을 거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꽃무늬 셔츠, 사촌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비 시어머니를 잡아 끌었어요. 됐다, 옥분아. 이건 내 잘못이야. 그만 가자. 여기서 더 창피당하지 말고. 안경 쓴 이웃집 아저씨와 고향 숙모님도 말없이 일어나 그녀들을 따라 나섰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죠. 얘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안 될까? 앞으로는 절대 안 속일게. 엄마가 그 말을 단호하게 끊었어요. 기회는 속임수로 얻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얻는 겁니다. 당신네 집안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남 속이는 버릇부터 고치고 나서 결혼 얘기를 꺼내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쭈글쭈글한 귤 봉지를 든 채 친척들을 따라 초라하게 집을 나섰어요. 저는 문을 닫고 엄마를 쳐다봤어요. 마음속 깊이 존경심이 우러나왔죠. 엄마, 아까 진짜 멋있었어요. 몇 마디 말로 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엄마는 테이블 위에 가계부를 들어 가볍게 탁탁 치며 말했어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사람은 잔꾀를 부릴 수는 있어도 마음이 약해서는 안 돼. 남을 속여서는 더더욱 안 되고 특히 결혼 같은 중요한 일에서는 말이야. 오늘 일을 계기로 너도 배웠을 거야. 누구를 만나든 가장 기본은 정직함이라는 걸. 그것조차 없는 사람과는 절대 오래 갈 수 없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 의심과 아쉬움이 모두 사라졌죠. 이젠 완전히 알 것 같았어요. 엄마가 반대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뒤에 있는 정직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데 거리낌 없는 심지어 남의 것을 탐내기까지 하는 그 가족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죠. 만약 그런 집안의 시집 같다면 앞으로의 삶은 순탄치 않았을 거예요. 다행히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퇴근길에 길모퉁이에 있는 빵집에 들러 통밀빵을 사려고 했죠. 엄마가 요즘 혈당이 좀 높으셔서 무설탕 빵만 드시거든요. 그런데 예비시댁이 있는 그 낡은 빌라촌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앞쪽 빌라 입구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주 다급하고 날카로운 울음 섞인 목소리. 무척이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걸음을 늦추고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낡은 나무 몇 그루 뒤에서 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계단 위에 서 있었죠. 저를 등진 채 낡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게 누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바람을 타고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어요. 알아요, 안다고요. 사장님한테 빌린 4천만 원 꼭 갚을게요. 근데 지금은 정말 돈이 없단 말이에요. 4천만 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죠.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잘못 누른 뒤에야 겨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계속 들었어요. 제발 좀 그만 독촉하세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위층을 힐끗 쳐다봤죠. 아마 가족들이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 지금 만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집이 좀 살아요. 두 사람 결혼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 그 집 도움이라도 받아서 네, 약속할게요. 딱 석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때까지 꼭 돈 마련할게요. 그 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집에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들 결혼에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같은 말을 몇 마디 더 하더니 전화를 끊었죠. 그녀는 계단에 선 채 한숨을 쉬고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계속 녹음 중인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화면 빛에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보였죠. 그 집안은 저를 속이고 쇼를 했을 뿐만 아니라 4천만 원이라는 빚까지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저희 집 도움을 받아 갚으려고 했던 거고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분노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제 감정뿐만 아니라 저희 집 돈까지 노렸다는 사실에요. 안도한 이유는 엄마가 그때 저를 막아주셔서 제가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만약 정말 결혼했다면 저 4천만 원의 빚은 정말 저희 집이 갚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다른 길로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길에서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녹음 파일도 전송했죠. 엄마는 곧바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평소보다 가라앉은 목소리였죠. 일단 진정하고 집에 와서 얘기하자. 오는 길 조심하고.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냄비에서는 동태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했죠. 엄마는 저를 보더니 불을 줄이고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와 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녹음 파일은 들었다. 혹시 들키지는 않았니? 네, 나무 뒤에 숨어 있어서 저를 못 봤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엄마가 타주신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는 뜨거웠지만 마음속 분노를 식히지는 못했죠. 엄마, 그 집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서 4천만 원 빚까지 지고 그걸 우리 집더러 갚게 하려고 했다니. 만약 진짜 결혼했으면 저 그 집에 발목 잡혀서 평생 고생할 뻔했어요. 엄마는 제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의외로 담담한 목소리였죠. 내가 전부터 그 집안이 이상하다고 했지. 저번에 그 집에 갔을 때 그 어머니가 누구랑 통화하면서 자꾸 주위를 살피는 걸 봤어. 돈을 못 갚는다는 말도 얼핏 들었고 그때는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겼는데 지금 보니 빚 독촉 전화를 받고 있었던 거네. 그럼 그 4천만 원은 대체 뭐예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민준이는 자기네 집 그냥 평범한 직장인 가정이라 큰돈 쓸 일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져요? 엄마는 한숨을 쉬고 서랍에서 그 낡은 가계부를 꺼내 빈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펜으로 빚 4천만 원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쳤죠. 열의 아홉은 그 어머니가 도박으로 날린 돈일 거야. 아니면 민준이가 사업하다가 망했거나. 전에 네가 그랬지? 민준이가 작은 가게 하나 해보고 싶다고 했다고. 아마 사업이 잘 안 돼서 빚만 남았을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4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야. 그 집안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으니 급하게 너랑 결혼시켜서 우리 집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겠지. 저는 예전에 민준이가 과일 가게를 해보고 싶다며 혹시 엄마에게 돈을 좀 빌릴 수 있냐고 물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돈 거래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거절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빚을 갚기 위해 제게 돈을 빌리려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고 무서웠어요. 만약 그때 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빌려줬다면 지금쯤 돈도 못 받고 그 집안에 꼼짝없이 붙잡혔겠죠. 엄마, 저 이제 민준이랑 결혼할 생각 완전히 접었어요. 저는 엄마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런 집안이라면 민준이가 저한테 아무리 잘해줬어도 절대 안 돼요. 그랬다간 제 인생이 불행해질 게 뻔해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문제야. 상대방 집안이 그렇게 숨기는 게 많고 너희 집 돈까지 노린다면
아무리 감정이 좋아도 결혼하면 안 돼. 네가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결혼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저녁 식사 때 엄마는 찌개를 퍼주면서 제 그릇에 두부를 듬뿍 담아주셨어요. 많이 먹고 기운내. 앞으로 무슨 일을 겪든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을 쉽게 믿지 마. 특히 돈이나 결혼 문제가 얽혀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한술 떴어요.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죠.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드디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남아있던 아쉬움은 이제 온전히 안도감으로 바뀌었죠. 엄마의 세심함에 감사했고 우연히 예비 시어머니의 통화를 엿듣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랬다면 저는 정말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그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 집 도움이라도 받아서라고 말하던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죠. 저는 민준이와 완전히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어요.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만행을 똑똑히 알려주고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월요일 점심, 저는 동료와 회사 근처 국수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민준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자마자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혜야, 지금 시간 괜찮아?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딱 10분이면 돼. 너희 회사 근처 카페인데 나 지금 와 있어. 전화를 끊자 동료가 같이 가줄까 하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괜찮아. 나 혼자 갈게. 어차피 끝내야 할 얘기니까. 저는 카페로 가기 전에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하고 그 녹음 파일을 바로 재생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어요. 아침에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만약 그가 또 변명하면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더 이상 상대하지 말라고요. 카페 안은 한산했어요. 창가 자리에 민준이가 앉아 있었죠. 앞에는 손도 대지 않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고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테이블 위로 떨어져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새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발에는 여전히 그 짝퉁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어딘가 어색해 보였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나한테 할 얘기가 뭐야? 그는 손을 비비며 제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엄마한테 들었어. 네가 저번에 우리 집 앞에서 엄마 통화하는 거 들었다고. 우리 집이 4천만 원 빚졌다는 것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녹음도 했어. 그의 몸이 순간 굳었어요. 허공에 멈춘 손을 한참 뒤에야 내리며 다급하게 변명했죠. 아니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우리 엄마 그때 이모랑 통화한 거야. 이모네가 빚진 거지. 우리 집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 우리 집은 빚 없어. 엄마가 이모 걱정돼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그래? 저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떠 있었죠. 그럼 이거 한번 들어봐. 내가 뭘 잘못 들었는지. 그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사장님한테 빌린 4천만 원 꼭 갚을게요. 두 사람 결혼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 그 집 도움이라도 받아서. 조용했던 카페 안, 옆 테이블 손님들까지 저희를 쳐다봤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죠. 그는 황급히 손을 뻗어 재생을 멈추려 했지만 저는 휴대폰을 뒤로 빼서 그가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녹음은 계속 재생되었고 석 달 안에 꼭 돈 마련할게요.
라는 말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한참 뒤에야 그는 고개를 들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그 4천만 원 우리 엄마가 친구분한테 빌린 돈이야. 나 결혼 자금 마련해 주려고. 빚이 아니라 그냥 잠깐 융통한 거라고. 내가 나중에 월급 오르면 금방 갚을 수 있어. 융통?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 집에서 봤던 빈 접시, 냉동 갈비,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낡은 신발이 떠올랐죠. 정말 잠깐 융통한 거라면 왜 냉동식품으로 신선한 척했고 빈 접시로 푸짐한 척했어? 왜 내 엄마는 우리 집에 와서 불쌍한 척했고 내 동생은 우리 회사에 와서 행패를 부렸어? 그리고 너 예전에 과일 가게 하고 싶다면서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집에 융통할 돈이 있었다면서. 제 질문에 그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빛은 점점 더 불안하게 흔들렸죠. 결국 그는 더 이상 연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애원했어요. 인정할게. 우리 집 4천만 원 빚 있는 거 맞아. 우리 엄마가 예전에 고스톱 치다가 잃은 돈이야. 너한테 일부러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알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무서웠어. 약속할게. 이 돈 내가 꼭 갚을 거야. 나 자격증만 따면 월급 오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갚으면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너 절대 고생 안 시킬게. 몇 년.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죠. 너 지금 한 달 월급이 몇백만 원인데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얼마나 된다고 한 달에 300을 갚아. 또 다른 데서 빚이라도 내게? 아니면 우리 집 도움이라도 받아서?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맞은편 아저씨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저 총각 너무하네. 빚 있는 걸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나 봐. 어떻게 저런데. 그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귀에도 들렸는지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너희 집 도움받으려는 거 아니었어. 그냥 우리 인연이나 만났고 감정도 좋으니까 이깟 돈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지혜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더 줘. 내가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빚도 갚고 너한테도 잘할게. 응? 기회는 속임수로 얻는 게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걸어둔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너희 집이 냉동식품으로 나를 속였을 때부터, 빈 접시로 쇼를 했을 때부터, 내 엄마가 우리 집 돈으로 빚 갚을 궁리를 했을 때부터, 그리고 네가 이 모든 걸 나한테 숨겼을 때부터 우리 사이의 기회는 사라졌어. 그는 황급히 일어나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피했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너한테 확실하게 말해주려고 온 거야. 우리 헤어지자.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헤어지지 마. 제발.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속일게. 우리 엄마도 내가 잘 말씀드려서 다시는 너한테 그런 생각 못하게 할게. 제발 기회 한 번만 더 줘. 딱 한 번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죠. 카페를 나올 때 햇살이 제 몸을 따스하게 비췄어요.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드디어 사라진 기분이었죠. 남아있던 아쉬움은 모두 사라지고 안도감만이 남았어요.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은 것. 엄마가 계속해서 저를 일깨워줘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 돌아오자
동료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응, 괜찮아. 다 해결됐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SNS도 모두 삭제했어요. 함께 찍었던 사진들도 미련 없이 지웠죠.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다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죠. 엄마는 곧바로 잘했다는 말과 함께 파이팅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메시지를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거짓말로 상처 주지도 않죠. 가장 기본적인 정직함조차 지키지 못하고 저희 집 돈으로 빚을 갚으려 했던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제가 더 이상 미련을 가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요일 오후, 저는 집에서 새로 옮긴 회사에 입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막 졸업 증명서, 사본을 서류 봉투에 넣는데 현관에서 쿵, 쿵, 쿵 하고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달려 나오셨죠. 손에는 행주를 든 채였어요. 엄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이네. 이번엔 사람들을 꽤 많이 데리고 왔나 본데. 제가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맨 앞에 서 있었고 새 것으로 보이는 초록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발에는 여전히 그 낡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죠. 그녀 뒤에는 친척으로 보이는 네 사람이 더 있었어요. 파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는 손에 담배를 쥐고 있었고 꽃무늬 두건을 쓴 여자는 우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대나무 바구니를 든 할머니의 바구니에는 시든 배추 몇 포기가 들어 있었고 노랗게 머리를 염색한 젊은 남자는 벽에 기대어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죠. 문을 열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고 파란 점퍼 남자는 제 어깨를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리다 하마터면 신발장에 부딪힐 뻔했죠. 엄마가 저를 부축하고 행주를 테이블에 내던지며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한 번만 더 손대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양손을 허리에 얹고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귀가 아플 지경이었죠. 내가 오늘 여기서 똑똑히 말하겠어. 당신 딸이 우리 아들이랑 2년이나 만나면서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헤어져? 우리 아들 청춘 물어내. 위자료로 1,000만 원 내놔. 한 푼도 깎을 수 없어. 꽃무늬 두건을 쓴 여자가 우는 아이를 안은 채 다가와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조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데 당신 딸한테 2년 동안 노란한 거잖아요. 1,000만 원도 적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2천은 불렀을 거라고요. 대나무 바구니를 든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배추잎이 바닥에 떨어졌죠. 민정아, 우리 다 엄마 된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 조카 청춘은 누가 보상해줘? 이 돈 안 주면 우리 그냥 안 돌아가. 노란머리 젊은 남자는 휴대폰을 끄고 문틀에 기대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이모가 말했잖아요. 오늘 돈 안 주면 여기서 못 나갈 줄 알라고. 당신네 집 잘 사는 것 같은데 1,000만 원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좋게 말할 때 내놓으시죠. 엄마는 그들과 신랑이 하는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바꿨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에 낯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안 주면 폭력을 쓰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주소는. 예비 시어머니는 엄마가 진짜로 경찰에 신고하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황급히 다가와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죠. 아니,
신고는 하지 말고 말로 하자고 말로 1,000만 원이 안 되면 500이라도 파란 점퍼 남자도 당황해서 바닥에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어요. 신고하지 마세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냥 얘기 좀 하려고 온 거예요.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의 손을 피하며 전화기에 대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방금 제 딸을 밀쳤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 버티고 서서 돈을 안 주면 못 나간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End quote. 전화를 끊고 엄마는 그들을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무서우신가요? 아까는 기세등등하시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파트 아래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노란머리 젊은 남자가 가장 먼저 당황해서 계단을 향해 뛰어내려갔어요. 나는 그냥 구경 온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요. 꽃문에 두건 여자도 아이를 안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파란 점퍼 남자도 그 뒤를 따르려 했지만 엄마가 막아섰어요. 어딜 가시려고요? 경찰 곧 오니까. 아까 사람 민건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시죠. 남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도망쳤어요. 친척들이 모두 도망가자 예비 시어머니는 거실에 혼자 남아 어쩔 줄 몰라 했죠. 바닥에는 아까 떨어진 배추잎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곧 경찰관 2분이 도착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청춘 위자료를 받으러 왔다고 실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관은 그녀를 엄하게 꾸짖었죠. 아주머니, 이건 명백한 공갈 협박입니다. 연인 사이에 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무슨 근거로 위자료를 요구하십니까?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벌이면 그땐 정말 조서 쓰셔야 합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얘진 채 바닥에 대나무 바구니를 주워들고 경찰을 따라 초라하게 집을 나섰어요. 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는 그녀의 눈에는 분함이 가득했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경찰이 돌아간 후 저와 엄마는 바닥에 떨어진 배추잎을 치웠어요. 엄마는 신발장에 먼지를 닦으며 말했죠. 봤지? 저렇게 막무가내인 사람들한테는 마음 약하게 굴면 안 돼.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게 경찰을 부르는 게 맞아. 저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 앞에선 약해지게 되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졌죠. 이제 예비 시어머니도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금요일 저녁, 저와 엄마는 막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와 함께 쿵, 쿵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엄마는 TV를 끄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 소리 그 집에서 나는 것 같은데 아마 빚쟁이들이 찾아왔나 보다. 저와 엄마는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역시나 예비 시댁이었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그 집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차용증으로 보이는 종이를 들고 있었죠. 그중 키 큰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유옥분 씨, 문 열어. 빌려간 4천만 원 갚을 때 됐잖아.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집 안에 있는 거 싹 다 들고 나갈 줄 알아. 문이 열리지 않자 키 큰 남자는 문을 발로 찼고 안에서는 예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자 예비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사장님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돈 마련할게요. 제발 집안 물건은.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뛰쳐나와 엄마를 부축하려 했지만 키 큰 남자에게 밀려나고 말았어요. 어디서 수작이야. 2년 동안 내일 갚겠다. 모레 갚겠다.
미루기만 했잖아. 오늘 당장 갚아. 못 갚으면 물건이라도 내놔. 아래층 이웃들이 모두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를 발견하고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저희 집 쪽으로 달려와 외쳤죠. 지혜야, 민정 언니, 제발 나 좀 도와줘. 2천만 원만 빌려줘.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엄마는 제가 내려가려는 것을 막으며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저 사람이 자초한 일이야. 우리가 저 사람 빚을 갚아줄 의무는 없어. 저는 베란다에 서서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예비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조금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죠. 저를 속여서 저희 집 돈으로 빚을 갚으려 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결국 빚쟁이들은 그 집의 TV, 냉장고, 세탁기를 모두 밖으로 꺼내 트럭에 실었어요. 민준이는 문 앞에 서서 집안의 물건들이 실려나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감히 막지는 못했죠. 이웃들은 수군거렸어요. 쯧쯧, 도박빚이 저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게 착한 아가씨 속여서 결혼하려다 천벌 받은 거지. 예비 시어머니는 텅 빈 집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어요. 엄마는 베란다 커튼을 치며 말했죠. 그만 보자. 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야. 누굴 원망하겠니? 앞으로 저 집안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졌죠. 그들의 불행은 모두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어요. 그 후로 반년이 지났고 제 삶은 완전히 제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고 월급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이제는 야근 없이 엄마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달에는 엄마를 모시고 남쪽으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바다를 처음 본 엄마는 아이처럼 기뻐하셨죠. 사진 속 엄마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는 제게 말했죠. 딸, 고마워. 네 덕분에 은퇴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가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헤어질 결심을 했냐고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해요. 저도 망설였어요. 하지만 엄마의 조언과 그들이 저를 속이려 했던 명백한 증거들이 저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 가족은 제가 미련을 가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3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가족이 정직한지를 꼭 봐야 한다는 것. 나에 대한 친절은 연기일 수 있지만 가족의 본성은 숨길 수 없어요. 둘째,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반드시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부모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겪었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셋째, 돈과 결혼 문제가 얽혔을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 상대방 가족이 빚을 숨기고 우리 집 돈을 노린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과감히 정리해야 해요. 지금 저는 제 삶에 아주 만족해요. 엄마의 말을 듣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결국 좋은 미래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까요.